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00만 명분이 한국에 도착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신 도착 현장에 함께한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이번 백신 지원을 계기로 철통 같은 동맹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백신은 7일부터 접종됩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백신은 미국의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 101만 2,800명분으로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55만여 명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의 2배 가까운 양입니다. 백신 도착 현장에 함께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기자들에게 이번 백신 제공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here we are this morning at Songnam Airport, where we're seeing another exemplar of the ironclad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with the provision, the shipment of these vaccines. This is what allies do. This is what makes our alliance and partnership so strong. 한국 측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하면서 수송작전을 수행한 미국과 한국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아주 소중한 가치와 굳건한 그런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도입 수송 작전을 수행해준 한국과 미국 군에게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4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이 한국에 있는 우리 파트너에게 향한다고 전하면서 이 백신으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군의 안전과 준비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양국 간 우정은 깊고 특히 절실히 필요한 때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0세 미만 한국군 장병과 군무원 등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30세 이상 장병 1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했으며 이번 화이자 접종까지 완료되면 예방 접종률 목표인 8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예방접종이 완료될 경우 약 55만 명의 장병 중 87%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군의 영내 역할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 참여를 비난한 레드플래그 다국적 연합공군 훈련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준비태세 훈련이라면서 북한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윌즈바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3일 하와이에서 열린 전화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원치 않는 영내 존재는 극소수라면서 러시아, 북한, 중국 공산당을 각각 거론했습니다. And when you think about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it's our assessment there's a few entities in this region that don't actually want that. And who I'm talking about now is Russia, the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When I say China, I'm talking abou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윌즈바우 사령관은 특히 최근 중국군이 영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과 항공 전력을 고도하고 있는 데 따른 대처 전략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역시 비슷한 이유로 미사일 역량을 고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괌의 경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에 이어 조만간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 역시 유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체계를 계속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즈바워 사령관은 이어 최근 한국군이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연례 당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 참여 결정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는 레드 플래그는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훈련이 아니라 준비 태세가 초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t shouldn't be seen as anything other than routine training. It just happens to be in Alaska. It is not in any way meant to be escalatory to the region or destabilizing to the region. No, all it is meant to be is proficiency and readiness for Air Force crews. And that's it. 윌즈바워 사령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시행 방식과 달라진 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최근 영국과 프랑스 해군의 영내 전개 증강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최근 독일도 관심을 두는 건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국 항공모함 전단인 퀸 엘리자베스호가 인도태평양을 향해 출항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 합동군뿐 아니라 영내 우방국들과도 연합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단순 우방이 아니라 동맹국이라며 세 나라 간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던 존 아퀼리노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번 한국 방문이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 방법과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아퀼리노 사령관의 한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방문은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를 듣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으며 3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미국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이 영화를 예술 영화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와 영화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으로 사실상 상영 금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피살 사건을 재구성한 미국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입니다. 지난해 1월 미국 내 독립영화제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대중에 공개됐던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암살에 연루된 두 여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증언과 사건 후 국제적 파장, 인권의 가치 등을 조명한 것으로 로튼 토마토 등 국제적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만점에 가까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배급사 측은 한국 내 정식 개봉을 준비했는데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달 이 영화를 예술영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진위가 지원하는 극장과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 등에서의 상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영진에서 지원해주는 극장이 한 40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멀티플렉스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극장이 한 30군데 정도 되고요. 그 극장들 다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래도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일반 개봉관 같은 데 들어가면 보통 길어야 일주일 정도 상영하고 다 내려버리죠. 배급사 측은 예술영화 불인정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제1회 락스퍼 인권영화제를 주최하면서 납북 일본인 메구미 씨의 삶을 다룬 일본 영화와 함께 암살자들을 한국 내에서 처음 상영한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 측도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이닝 벨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다큐멘터리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진위에서는 이유도 되지 않고 예술영화가 아니라는 판정을 했어요. 북한 내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표현의 자유를 다 지금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영진이의 등급을 우리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100% 정치적 결정이죠. 영화 암살자들의 배급사 측은 영진이의 예술영화 인정 재심사를 신청했고 영진이 측은 이달 말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안은 비상업 영화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상영 기회를 제한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예술영화 인정심사는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와 같은 비상업적인 영화들을 어만히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화의 상영의 기회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상영 금지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영화진흥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문화상품인 영화 암살자들을 유통 판매하는 데 있어서 영진이가 사실상 불공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가 전 세계 113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특히 아동 인권 환경과 교육받을 권리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아동권리재단은 최근 전 세계 182개 나라 아동의 인권 실태를 평가한 아동권리지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총점 1점 만점에 0.678점을 받아 11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생존권과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또 아동 인권 환경 등 5가지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아동 인권 환경과 교육받을 권리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열악한 아동 인권 실태를 나타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동 인권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북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를 꼽았고 한국은 11위, 일본 29위, 중국은 105위였으며 최악의 아동 인권 실태 국가는 아프리카 차드를 지목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이 워싱턴에서 미얀 외교차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며 9일 셔먼 부장관과 만나 미얀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자 현안, 한반도와 영내 글로벌 사안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의회 상원 의원 대표단은 4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미얀 간 협력과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 크리스 쿤스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미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또 서 장관은 연합 방위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미국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